최근 한국 것을 빼앗으려는 중국 언론의 황당한 주장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국제기구가 직접 나섰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환구시보는 김치 종주국의 구룡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김치산업 국제표준을 중국이 주도해서 제정했다 라며 중국의 김치산업이 국제표준이고 김치는 곧 중국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결국 국제표준화기구의 산드리 트란차드 홍보담당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ISO 24220 음파 차이에 대한 것이며 해당 문건은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즉 중국의 파오 차이는 김치가 아닌 피클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김치 논쟁은 영국에서도 엄청난 관심거리가 되었는데요. 영국의 BBC는 한국의 김치는 중국에서 파오차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지만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또 다른 중국의 고유 음식이 있다. ISO 문서는 이번 식품 규격이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일부 중국 언론은 이와 다르게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통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중국. 결과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했지만 중국이 이처럼 한국에 무모한 도발을 시도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대이동을 시작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약 6개월 전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만장일치로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강행했고 이에 따라 중국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파괴하거나 내정의 외세가 간섭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홍콩에 새로운 보안법 전문 부서를 설치했고 홍콩의 기존법과 충돌할 때 무조건 중국의 보안법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홍콩 내 학교의 국가보안 관련 교육에도 개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은 또 홍콩 입법회에서 야당 의원을 축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홍콩 입법회 의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면서 홍콩 정부의 사법 절차 없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권한이 부여된 즉시 홍콩 정부는 야당 의원 4명에 대한 의원직을 즉시 박탈했고 이에 반발한 나머지 야당 의원 15명 모두가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즉 중국 정부가 홍콩 정부를 뒤에서 조정해 야당을 없애버리고 독재국가 공산화하려는 것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독재가 홍콩에까지 뻗쳤고 중국 공산당이 입법기관에서 모든 반대의 목소리를 제거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미국은 모든 합당한 권력을 동원해 홍콩의 자유를 말살하는 데 책임이 있는 자들을 찾아내 제재를 가하겠다 밝혔고 영국은 주영 중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5년간 홍콩 시민 최대 100만 명을 영국에 이민 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고 캐나다도 영국과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몇 개월 전 홍콩에 있던 NYT 아시아 디지털 허브를 서울로 옮기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당시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지지 않아 미국이 중국 압박용으로만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지만 최근 NIT가 자세한 서울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스티븐 덤바 존슨 뉴욕타임스 국제부문 사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뉴욕타임스의 핵심은 디지털 뉴스다. 이제 서울이 NIT 디지털 뉴스의 새로운 심장부가 됐다. 내년 4월에 홍콩에 있던 뉴욕타임스 아시아 디지털 허브를 서울로 옮길 것이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가 결정적인 이유다. 홍콩이 중국 본토와 차별화됐던 것은 오직 언론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유일한 장점이 사라졌다. 새로운 국가보안법은 중국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기자들의 안위를 위협한다. 실제로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후 뉴욕타임스 기자들의 비자가 10건 정도 재발급되지 않았다. 중국 본토에서 일하던 기자들이 추방된 케이스도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했다. 기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과 일본 둘 중 하나를 고민했다. 뉴욕타임스 경영진들은 점수판을 만들어 한국과 일본을 비교했다. 그런데 결국 뉴욕타임스가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것은 언론의 자유 부문에서 한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높은 순위였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연결성, 부동산 시세,
기자들의 자녀 교육 등 삶의 질, 척도 역시 중요하게 작용했다 전했습니다. 즉 세계 최고인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일본보다 언론의 자유도가 압도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자신들의 가족이 정착해 살아가는데 삶의 퀄리티가 일본에 비해 한국에 훨씬 나을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종로구에 있는 스탠더드 차터드 건물에 입주를 결정했고 여기에서 근무하게 될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디지털 뉴스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1, 2위 수탁은행의 뉴욕 멜론은행과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이 두 개 은행의 수탁 자산은 7경 4,125조 원, 미국 GDP의 3배, 한국 GDP의 38배에 육박합니다. 이 둘이 한국의 국민연금과 손잡고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있는 전라북도 전주에 사무소를 낸 것인데요. 뉴욕타임스의 서울행으로 한국이 아시아의 디지털 허브로 거듭나기 시작한 데 이어서 세계 최고의 수탁은행들이 한국에 투자를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금융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까지 마련했습니다. 중국이 홍콩을 사실상 장악해버리면서 홍콩이 수십 년간 지켜온 타이틀이 한국에 넘어오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 큰손들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한국의 셀트리온이 미국의 일라이 릴리와 리제네론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승인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임상 이상 환자 수는 총 300명을 채우면 되는데 지난달 25일까지 327명을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모두 투약을 완료했고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인데 바이오 제약 분야 최강 지역인 유럽을 한국이 앞지른 것에 현재 전 세계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미국이 우리보다 한 달 반 정도 앞서고 있지만 유럽은 한국보다 2달 뒤에 있다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미 지난 9월부터 인천 송도 생산시설에서 국내 코로나 환자 10만 명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제를 생산했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가 나오는 즉시 한국 모든 환자들이 투여를 받아 4일 내로 완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백신 공급 계획 전망도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 백신 예산이 고작 1,700억 원이고 코백스 퍼실리티에 850억 원을 내고 1,000만 명분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850억 원으로 5천만 한국인이 받을 수 있는 백신을 사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3조 원과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추가 예산 9천억 원이 통과됐습니다. 이제는 돈이 부족해서 한국인이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 대응에 빠른 경제 회복과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됐다. 한국이 올해 OECD 국가 중에서 자, 오늘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 떴죠. 삼성 엔지니어링의 1조 2천억 플랜트 수주건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 간단히 언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성 물산 두 기업이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면이 많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삼성 물산의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데요. 절대적 기업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기업 분석 시간에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업에 대해 간단히만 기업 개요를 뒤에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부터 가보죠. 이번 이슈는 말레이시아 석유 화학 기업이죠. 사라왁 팩햄으로부터 사라왁 메탄올 프로젝트 계약과 관련한 LOI 즉 낙찰 의향서를 접수한 것이고요. EPC 즉 설계, 조달, 시공을 턴키로 한꺼번에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며 2023년에 완공이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2018년 초에 이제 개념 설계라고 하죠. 그것을 수주를 했고 프로젝트를 참여하기 시작해서 그 개념 설계가 끝나면 피드로 들어가죠. 기본 설계로 가가지고 기본 설계도 수주를 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기자재 발주도 하고 초기 공사 업무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EPC 수주까지도 예상이 되었던 그런 일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EPC 프로젝트까지 가기 위해서, 물론 이거 따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지난 10월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였죠. 멕시코 정유 플랜트를 피드랑 기초 설계랑 EPC 연계 수주 전략으로 이제 수주를 했었고, 이번에 사라왁 프로젝트도 이제 EPC까지 턴키로 수주를 해주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뭐 국내 바이오 플랜트도 하고 있고 헝가리 전지박 플랜트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주 잔고로 따져보면 뭐 17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사실 건설업계, 그리고 특히나 우리 해외 건설이 엄청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고, 국내 건설도 어렵지만 해외 건설 쪽은 정말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플랜트 쪽은 유가랑 연관이 깊기 때문에 이런 저유가 상황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도 큰 건이죠. 1조 2천억이면 수주 잔고가 이번에 17조 정도 채워졌으니까 상당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왔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거랑 별개로 이건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또 응원하는 일이고요. 그거랑 별개로 이제 근본적인 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 엔지니어링을 대강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왜 제가 삼성물산을 엔지니어링보다 높게 평가를 할까요? 뭐 어떤 투자 가치 측면이나 그런 측면에서, 물론 두 회사는 건설업이라는 비슷해 보이는 일을 하고 있지만, 뭐 플랜트도 결국엔 뭐 건설을 하는 거고 주택도 건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물산은 국내 주택 건설 같은 것들, 뭐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력 사업입니다. 물론 토목도 하고 플랜트도 하고 물산도 다 하죠. 하지만 주력이 좀 그런 쪽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출과 내수로 치면 내수 쪽이고, 그리고 물산이라는 기업이 이제 상사도 하고 뭐 바이오도 하고 하는데, 이 상사 부분이 매출이 큰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돈을 까먹는 사업 영역은 아닙니다. 특히 그 삼성그룹의 수건 사업이죠. 뭐 상속 관련된 일이라든지 제일모직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고, 레미안을 최근에 그런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레미안을 최근에 다시 런칭을 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어떤 주가 부양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죠. 이 기업의 리더가, 대주주가 주주 환원 의지를 피력하는 것만큼 이 기업의 주인인 우리 주주에게 좋은 일이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면, 내수건설 이 업황이 안 좋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해외 건설보다는 지금 내수건설의 전망이 훨씬 예측 가능하다는 측면과 긍정적이라는 측면의 부분입니다. 실제로 최근 6개월 건설업 분야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기업별로 내용이 다 다르니까 뭐 제가 일반화 시키는 데는 오류가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 건설 분야가 의 어떤 매출 비중이 크면 클수록 조금 더 우려가 있고, 해외 건설 분야의 매출이 적으면 적고, 국내도 특히나 토목 이런 쪽보다는 주택 쪽이 클수록 시장의 기대를 더 크게 받고 있습니다. 뭐 기대를 많이 받는 업체들 예를 들어보면 제가 자주 언급드렸던 IS 동서 같은 재개발 디벨로퍼 잘하는 업체죠. 3년간의 그 기업가치 변동성을 보면 이미 지금 신고가 행진 중이죠. 그러나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해외에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플랜트 사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유가 같은 거 지금 구조적인 하락세죠. 물론 최근에 최악의 상황에서 조금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 유가 WTI 차트를 10년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한참 낮은 밴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유가의 수요 추이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볼 때
당장 뭐 우리가 기름을 안 쓰진 않죠. 저는 유가 관련한 회사들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유가 수요 측면에서만 보면 당연히 낮은 밴드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공급단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감산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저유가 상태가 유지되는데 좀 좋은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고유가로 가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플랜트 사업은 이런 저유가에서 좋은 실적을 내기가 참 힘들죠. 발주도 잘 안 나오고. 그러나 국내 주택은 근 몇 년은 공급난을 당연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주택이 공급이고 분양이 되려면 결국에 그 택지 조성부터 해서 한참 걸리잖아요. 뭐 재개발도 조합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한참 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어떤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국내 주택 건설사들이 이제 현금 흐름을 찍고 있는 분야는 공급난이 좀 있겠죠. 하지만 그 우려가 이미 기업 가치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10년 차트라든지 뭐 5년 차트 보시면 건설업 쪽의 기업 가치가 많이 하향 조정이 됐죠. 결국 또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기조를 살펴보면 이거 센티멘터를 좋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건설사도 이제 노동을 많이 쓰는 분야니까 최저임금이 구조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은 안 좋은 부분이지만, 이런 건 뭐 엔지니어링도 같은 분야니까 퉁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 삼성물산에게는 삼성바이오, 뭐 삼성전자 등의 지분이 또 상당하죠. 죄송합니다. 이 지분 가치가 물론 할인율은 적용이 됩니다. 이 할인율이 제가 해소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지분 가치에 대한 할인율은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종속회사가 상장이 돼 있으면 당연히 이제 삼성바이오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일단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삼성바이오에 많이 투자를 해요. 직접적으로 당연히 투자를 해서 수혜를 보고 싶겠죠. 이 삼성물산의 그 삼성바이오,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라는 것은 상장되어 있으면 당연히 할인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화학이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자회사에서 IPO 단계를 밟으면 그 지분 가치 할인율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미 할인율은 적용이 된 상태고, 삼성물산에서는 이게 만약에 해소가 되면 긍정적인 요인이고, 해소가 안 된다 하더라도 삼성바이오, 삼성전자 등의 그 기업 가치가 구조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 할인율 그대로 가도 나쁘지 않다, 그 지분 가치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